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의 힘을 상징했던 엄청난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태평양에 있는 제7함대의 무서움은 세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단 한 척과 그를 둘러싼 함정들의 힘은 그 어떤 나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세계에서 항공모함이 이런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일본이 맞붙은 태평양 전쟁에서는 항공모함이 더 빛을 발했습니다. 전투에서 항공기가 갖고 있는 위력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런 항공기를 수십 대씩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이 중요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죠. 미국은 이런 항공모함을 혼자서만 가지고 싶어 했지만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도 항공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항공모함을 가지고 미국을 성가시게 했으니 많은 나라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만고만한 항공모함이 아닌 오로지 미국만 가질 수 있는 항공모함을 원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에 있어서 가장 차별점을 주기 쉬웠던 것은 바로 크기였습니다.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함재기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당연히 항공모함의 위력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함재기를 많이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주로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 더 큰 크기의 비행기를 실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미 해군은 항공모함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키우고자 했죠. 당시 미국은 ES-3만 톤 정도의 항공모함을 3배 가까이 크게 만든 버전을 개발하는데요. 바로 CVA-58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무려 만재 8만 3천 톤 크기로 기획되었죠. 이 정도의 크기라면 그 어떤 항공모함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미국은 국가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군비 감축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계획한 세계 최초의 초대형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는 건조에 착수한 지 단 5일 만인 1949년 5월 23일에 취소되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대형 항공모함의 꿈이 사라지나 싶었죠. 하지만 쉽게 포기할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미국에게 평화는 아직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죠. 당시 세계의 슈퍼파워인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25에서 항공모함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기에 초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레스탈이라는 초대형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이 8만 1000톤이 넘는 초대형 항공모함인데요. 1955년 포레스탈급이 취역하면서 이 세상에는 과거 대형 전함의 크기를 비우는 정도의 초대형 항공모함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포레스탈급은 1955년에 취역했지만 2020년인 현재까지도 포레스탈급 정도 되는 크기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항공모함이 커지게 되니 많은 함재기를 실을 수 있었고 동시에 훨씬 큰 함재기의 탑재도 가능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해상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대형 항공모함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슈퍼캐리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지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당연히 연료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배의 길이만 325m에 달하는 함정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필요했고 결국 유조선이 몇 대씩이나 붙어서 항공모함의 연료를 재충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전에서의 제약이 커지게 되었죠. 미국은 이렇게 많은 기름을 잡아먹는 항공모함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1958년 2월 4일 기름을 쓰지 않는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의 걸작 CVN-65 엔터프라이즈의 탄생이었죠. 이때 처음 CVN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CV라는 것이 항공모함이라는 뜻이며 N은 원자력 추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엔터프라이즈라고 지은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에서 1775년부터 사용해온 미국 함정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함정에 붙여주는 이름이었죠. 그러다 7번째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요크타운급 2번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모든 군함 중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엄청난 함정이었죠. 미국은 새로 만드는 항공모함에 매우 큰 기대를 걸었기에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야심차게 개발해 나서 기름을 쓰지 않도록 원자로를 안에 집어넣었고 무한대에 가까운 항속거리를 갖는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9월 24일 엔터프라이즈급 항공모함의 1번함인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은 전장이 342m에 달했고 만재 배수량은 93,284톤으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갑판의 최대 폭은 무려 75m나 되었죠. 최고 속도는 시속 62.2km이며 항속 거리는 무한대입니다. 원자로 8개가 에너지를 생산해내죠. 함재기는 최대 90기가량 탑재할 수 있고 원자로의 수명은 25년에 달합니다. 5,825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항공모함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군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끼케봐야 3만 톤 되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었으니 9만 톤이나 되는 엔터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미국의 자부심이 되었죠. 심지어 이전 항공모함인 포레스탈급보다도 10,000톤 이상이 큰 크기였죠. 이런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원자력 기술 덕분이었는데요. 8개의 원자로는 말 28만 마리가 끄는 힘인 28만 마력이라는 힘을 뽐내면서 이동했죠. 현재 실전 배치된 미국의 대표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도 2만 마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니미츠급은 원자로가 2기밖에 없긴 하지만요. 원자로 덕분에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거의 무한대로 운용이 가능한데 엔터프라이즈와 핵추진 구축함 2척이 함께 보급을 하나도 받지 않고 무려 65일 동안 48,000km를 항해하면서 세계 일주를 했을 정도입니다. 원자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엔터프라이즈의 거대한 갑판은 축구 경기장의 3배보다 넓으며 안에는 90기의 함재기까지 탑재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70기 정도만 실었습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해 캐터펄트 방식의 사출을 사용했는데요. 캐터펄트는 전투기의 바퀴를 세게 밀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덕분에 짧은 거리에서도 함재기가 쉽게 이함할 수 있었습니다. 4개의 캐터펄트가 함재기의 재빠른 이함을 도와주죠.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장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시스페로우 미사일 3문, 램 미사일 2문, CIWS 근접방어 시스템 3문이 전부입니다. 거대한 배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바로 옆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들이 든든하게 항공모함을 보호하고 있고 배에 실린 수많은 함재기도 항공모함을 보호하죠. 엔터프라이즈에 장착된 레이더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캔파라고 불리는 위상배열 레이더는 항공모함에서의 관제소인 함교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더의 출력이 엄청나 700km에 달하는 탐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이야 700k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960년대에 취역한 함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엄청난 스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더의 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알려준 일화가 있는데요. 소련 해군의 첩보선이 어선으로 가장에 지나가는데 그 첩보선을 향해 레이더를 강력하게 쏘았습니다. 그러자 첩보선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가 강력한 전파에 의해 고장나버렸고 소련 첩보원의 선원들이 화가 나서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당대 최고 수준의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위에 올라간 함재기는 당대 최강 전투기였던 F4 팬텀이었습니다. F4 팬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60년대 미국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취역부터 퇴역까지 27번에 달하는 전개를 펼쳤는데요. 한마디로 항구에서 대항해를 27번 정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 한 번은 소련의 핵 미사일이 미국의 남쪽에 있는 쿠바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쿠바에 있는 미사일을 철회시키기 위해 엔터프라이즈는 해상을 봉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원자력 추진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했고 누구도 이 해상 봉쇄를 뚫고자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세계에 미국의 힘을 알리게 되었죠. 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전에도 참가했는데요. 1971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함재기를 5,200번 출격시키면서 지상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가해 항공모함의 위력을 제대로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또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 동해에 찾아와 겁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행동이 바로 고쳐질 정도로 엔터프라이즈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1월 14일에는 F4 전투기가 갑판에 가만히 세워져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15개에 달하는 함재기가 부서지고 27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금방 수리에 착수해 3개월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재는 니미츠급, 제러드 포드급 등 많은 신형 항공모함이 등장해 엔터프라이즈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당시 엔터프라이즈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았던 기억이 강렬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원래 여러 척을 건조하려고 했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단 한 척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호이면서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현재 가치로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제러드 포드급이 현재 16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건조된 것을 본다면 5조 원은 돈도 아니겠지만 당시 2조 원 정도였던 항공모함에 비교해보면 미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건조된 아메리카,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은 원자력을 포기하고 디젤 항공모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2012년을 기점으로 퇴역하게 되었지만 제러드 포드급의 3번 함인 CVN-80 엔터프라이즈호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은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해군력을 세계에 떨친 전설적인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